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요즘 이 두 개가 장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 영양학회가 보스턴에서 열렸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5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건강 뉴스를 통해서 이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전 합격, 무전 낙방.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미국 명문대학 입시에서 부유층의 가정 수험생들은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우대를 받는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확인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팀이 미국 명문대 입시 결과를 추적한 결과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1%의 수험생들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합격 가능성이 34%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1%라는 것은요, 연소득이 61만 $1,000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초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0.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소위 0.1% 가정 출신 수험생들의 이 명문대 합격 가능성은 무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소속 달트머스 대학의 경우에는요, 0.1% 가정 출신 수험생의 합격 가능성은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비리그 8개 학교와 스탠포드, 듀크 대학, MIT, 그리고 시카고 대학 등 12개 대학 학생 6명 가운데 1명은 상위 1%의 부유층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 가정 자녀들이 유리한 그런 교육 환경 때문에 SAT 점수가 더 높다라는 점, 그것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부유층 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다라는 그게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학 입장에서 같은 성적이라면 부유층 자녀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특히 동문 가족이나 고액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레가시 입학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있고요. 또 자신의 출신 학교에 거액 기부를 하는 일도 흔하게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이 부유층 자녀라는 것은 그 자녀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부유층의 삶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을 터이니까 이왕이면 돈 많은 지원자를 합격시켜야 추후 학교의 기부금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립학교 출신 수험생보다 사립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그런 제도도 이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있죠. 펜싱 등 일부 특수한 스포츠 종목 특기생의 입학도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 때문에 SAT나 학업 성적이 같을 경우에도 부유층 자녀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텍사스 주립대학이나 버지니아 주립대학 등 소위 공립대학교에서는요, 부유층 자녀가 입학에 더 유리하다라는 현상이 그렇게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명문 사립대학일수록 수험생 가정의 경제력이 입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결론은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원하지 않고 이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층 재학생도 조사해보니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는 그 친구 아들은 아이비리그 다니는데 그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닌데 오히려 좀 어려운 형편의 집안인데 그렇게 보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치 사자성어처럼 말씀드린 게 유전 합격, 무전 낙방 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써본 것입니다. 다른 더 좋은 표현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본격적인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UN 군사령부가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과 관련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 사실이 유엔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환 협상의 본격적인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그러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로이터,
AFP 그리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은 어제 외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수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를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프로세스가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공동경비구역에 설치된 소위 소통 라인을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그 해당 프로세스라는 것은요, 제가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그 핑크폰, 그 전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JSA 판문점 남측 지역 내 유엔군 일찍 장교 사무실에 놓인 그 연분홍색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핑크폰은 북측 판문각에 놓인 전화기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기인데요. 생긴 거는 뭐 한 50년쯤 돼 보이는 구닥다리 전화기인데, 이게 이제 수화기를 들면 곧바로 북한 측 핑크폰에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 쪽에서도 똑같이 수화기를 들면 남쪽에 벨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통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양측은 통상 오전 업무 시작할 때와 오후에 업무를 마감할 때 등 하루에 2차례 이 전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려고 핑크폰을 하루에 2차례 이렇게 들고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끊고, 그런 것은 뭐 일상적으로 합니다만은 특별한 대화나 소통은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그 핑크폰을 통해서 이제 트래비스 킹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하지만 이번 협상은 매우 민감한 것이다 라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지나면 조금 더 진전된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진전된 소식 속보가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게 줄어들었던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다시 증가해서 80% 이상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노선의 경우도 올 들어 거의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LA 국제공항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간 LA 공항 이용객은 645만 4,727명으로 지난해 5월에 584만 4,997명과 비교해 볼 때 10.4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405만 4,922명, 그러니까 2001년 5월에 그랬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59.22%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선보다는요, 국제선 이용객의 증가율이 컸습니다. 올해 5월 한 달간 LA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84만 4,816명으로 지난해 5월 138만 9,100명과 비교해서 연간 32.81%가 늘어났습니다. 자, 한국 항공사들의 이용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올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LA공항에서 한국의 3개 국적항공선을 통해서 미국에 도착했거나 또는 한국으로 나간 이 항공 이용객 수는 총 46만 4,2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연간으로 한다면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 그랬으니까 이걸 1년으로 따진다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LA에서 한국으로 간 사람들, 또 한국에서 LA로 들어온 사람들 총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항공사별로 좀 분류해서 볼까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LA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이용객은 20만 7,288명, 대한항공 이용객은 19만 8,263명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이용객의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난해 LAX의 LA공항에 신규 취항을 했죠. 에어프레미아. 이 에어프레미아 항공의 경우에는 올해 5월까지 이용객이 5만 8,6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LA에서 한국 요것만 본 건데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 전국으로 따진다면 이것의 뭐 한 3배는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런데 지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인 미국의 이 데스밸리의 극한의 무더위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그 협곡인 밸리,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올여름 기온이 화씨로는 123도, 섭씨로는 50도를 넘나드는 가운데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1913년 기온이 그때 화씨로 134도,
섭씨로 56.67도까지 올라서 한때 세계 최고를 기록한 곳입니다. 올 여름에는 이미 지난 14일에 130도를 찍어서 종전 기록을 거의 위협하는 최악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밸리 주요 지점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뭐 조심하라는 경고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서도 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요, 한 방문객 안내소 앞에서 관광객들이 화씨, 123도, 124도 막 이렇게 찍힌 그 앞에서, 이게 이제 섭씨로 본다면 50도, 51도 이렇게 넘죠. 그런 그 온도계 앞에서 그 온도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급히 또 대피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차 안에서 이제 에어컨 틀고 거기까지 왔다가, 야, 내려서 사진 찍자 하고 탁 내리는 순간 숨이 팍 막히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도 뭐 왔으니 사진은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온도계 앞에서 사진 찍는데 한 1, 2분 걸리고, 그리고 나서 사진 찍고 바로 차 있는 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관광 안내소로 휙 들어가서 이제 에어컨 있는 데서 몸 좀 다시 좀 추스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불과 1, 2분 만에 모두 안내소 안으로 대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장 직원은요,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은 더울수록 더 많이 이곳을 찾고 있다라면서 이곳 무더위를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폭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신들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래도 그나마 매일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적응되지 않고 있던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저 데스밸리 엄청나게 높으니까 한번 우리 경험해보자, 가보자 라고 호기심에 와서 뭐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폭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해질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데스밸리 하이킹 코스에서 71세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포함해서 이달 들어서만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인증샷을 찍는다고 찾았다가 차가 고장나서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거나, 또 그 뜨거운데 하이킹을 해보겠다고 우통 벗고 나섰다가 푹푹 쓰러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흔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스밸리 측은 3월, 4월, 그리고 이제 7월, 8월 요 4달이 각각 성수기라고 합니다. 3월, 4월은 날씨가 비교적 괜찮으니까 구경하러 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뭐 대학생들 뭐 봄방학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7월, 8월은 굉장히 살인적인 뜨거운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그렇게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아서 또 7월, 8월이 그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한 달 방문객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관리 직원은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시니어 아파트 신청 기회가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데요. 혹시 타주에 계신 분들은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청하고 또 이주를 한번 계획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현재 신청이 가능한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가 약 20여 곳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예 신청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로 웨이팅 리스트가 긴 게 늘 그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한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총 23곳으로 파악됐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시니어들은 서둘러야 할 전망입니다. 7월 현재 신청이 가능한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상록 빌라 아파트, 아리랑 연장자 아파트를 비롯해서 13곳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룩사이라 시니어 아파트, 그리고 미라클 테라스 아파트 등 현재 10곳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요, 신청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하고 또 영주권자이면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렌트 보조 아파트, 소위 섹션 8 아파트와 달리 공공임대주택, 즉 퍼블릭 하우징의 경우에는 신청자인과 이 배우자 모두 62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중간 소득에 따라서 신청 조건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소득 기준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2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이 연 47,650달러 이하면 정부 렌트 보조 아파트, 즉 섹션 8 아파트 또는 퍼블릭 하우징 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조금 더 벌어도 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우는
연소득이 54,200달러 이하면 저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가는 겁니다.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 신청 상담과 대행 서비스를 한인 비영리 단체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요청은 K-타운 액션이라는 한인 비영리 단체에서 대신 상담도 해주고 또 대신 신청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자, K-타운 액션이라는 비영리 단체 전화 여기 나오죠? 657-347-2645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셔도 이메일로 문의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ask@kaction.org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저의 영상 아랫부분 설명란, 더보기란 거기다 제가 좀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LA 한인타운 중심부인 윌셔와 놀만디 코너에 위치한 고층 시니어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분위기도 좋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것도 시니어 아파트인데요. 윌셔 타워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윌셔 타워 아파트에서는 매년 주민들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를 하면서 이 한인들의 다양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는데요. 윌셔 타워 시니어 고층 아파트는 전체 283가구 가운데 한인 입주자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한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리 사무실의 직원들도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년 아파트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선 행사에 곳곳에서 다양한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금을 기부하는 그런 한인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상품이나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다음 달 31일까지 도네이션을 받고 있다고 하고, 이제 9월 8일에 대대적인 빅 기브 행사가 있게 되는데요. 이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을 원하실 경우에는 한인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이제 한인 직원이 받습니다. 213-381-6439. 이 번호도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사스주가 불법 입국을 막겠다면서 수중 장벽을 설치한 데 이어서 날카로운 철조망의 일종인 레이저 와이어까지도 도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 인근에는 최근 수마일 길이의 레이저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와이어에는 날카로운 금속이 박혀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 대응을 고수해온 그렉 에버트 텍사스주 주지사가 리오그란데 강을 통한 밀입국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라면서 세운 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치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치는 이민자가 속출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19살 여성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던 중에 이 레이저 와이어에 몸이 걸려 있다가 겨우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요, 결국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여성은 사실은 그 당시 이 강을 건널 당시 임신 상태였는데요. 결국 이 레이저 와이어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또 밀입국을 시도하던 한 남성은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이 레이저 와이어에 몸이 낀 아이를 구하려다가 더 크게 다치는 그런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잔혹성 탓에 국제사회는 물론 이 미국 내에서도 이 레이저 와이어는 과도한 대응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버트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현 정책이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다리를 건너는 대신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불법적으로 강을 건너도록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호우로 한국에서는 이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OECD 38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서 가끔 한국에 여행 가게 되면 그래도 밥 먹거나 할 때 그래도 한국에 이렇게 좀 아주 비싼 호텔이나 뭐 강남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조금 변두리나 이런 곳에 먹으면 가격 아직도 괜찮네, 싸네, 뭐 7, 8천 원, 8, 9천 원에 뭐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미국에 있다 가면은 물가가 괜찮네, 특히 이제 밥 사 먹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계란, 물, 그리고 치킨을 제외한 12개 주요 식료품의 가격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각국의 주요 식료품 구매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01.01달러로 OECD 평균인 63.41달러의 1.6배였습니다. 1위는 스위스인데요, 151.8달러였습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 97.98달러, 그리고 노르웨이가 86.99달러, 룩셈부르크가 82.19달러의 물가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곳 미국은
78.27달러로 나왔고요. 6위였고 일본은 66.03달러로 1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어진 집중호우와 한국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한국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휴가를 포기하는 소위 휴가 포기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의 이번 폭우가 경제 회복의 관건인 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 차가 반값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조만간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에 24,000달러짜리 테슬라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는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측은 관련 논의에서 인도에서 생산할 그 신차의 가격을 현지 인도 통화로 봤을 때 200만 루피가 넘지 않는, 즉 달러로 봤을 때 24,000달러가 넘지 않는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의 최저가인 약 32,200달러보다도 25% 저렴한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그리고 텍사스주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독일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인도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자동차를 생산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그 상징이었던 파랑 색깔의 새가 완전히 이제 모습을 감췄습니다. 트위터는 어제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 파랑새 로고 대신에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된 알파벳 X를 새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본사 건물에 조명으로 X자 로고를 비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트위터가 로고까지 바꾸면서 변화에 나선 것은 최근 메타가 새 SNS 스레드를 출시한 것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스레드는 나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트위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 트위터가 좀 변신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로고만 바뀐다고 되나요? 편리성을 바꿔줘야죠. 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오늘 이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네, 지금 이 건강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건강뉴스 전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균, 즉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이게 장에서 유익균. 그리고 몸 안에 그 유익균이 많아야 유해균을, 몸에 나쁜 유해균을 죽이면서 장이 건강해지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유익균이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 유익균의 먹이가 바로 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먹는 그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 요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익균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균이 먹고 왕성해질 수 있는 그 음식,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최근에는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8,960가지 식품의 이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5가지 식품으로요, 이렇게 꼽혔습니다. 자, 첫째, 민들레잎, 그리고 둘째, 돼지감자. 이 돼지감자는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제 뚱딴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뚱딴지. 요즘은 뭐 돼지감자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제루살렘 아리초크. 이제 요거를 이제 제루살렘이지만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제 예루살렘 아리초크라고 합니다. 이 뚱딴지, 돼지감자. 그리고 이제 자라는 마늘, 그리고 이제 리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추 속에 있는 채소입니다. 리크. 그리고 양파. 이 5가지, 양파까지 5가지가 장내 미생물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5대 식품으로 꼽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 조절도 좋고 칼슘 등 미네랄 흡수에도 좋고 소화, 면역 기능 등 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민들레잎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돼지감자, 뚱딴지, 그리고 다음은 마늘, 다음은 리크,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양파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본다면 뭐 튀긴 양파링, 어니언 링스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 안에 양파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그리고 튀긴 것은 뭐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이들 안 드시지만 일단 그 안에 양파가 있으니까 다른 일반적인 튀긴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림 양파도 좋다고 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스파라거스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양파. 이 양파가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양파와 관련된 식품에는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 양파 등을 통해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를 늘리는 게 아주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 하루의 권장량은 최소 5g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권장량 최소 5g을 섭취하려면 양파는 작은 것 반 개 정도인 57g을 먹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건 아니죠. 작은 것 반 개. 그런데 중요한 게 매일 꾸준히 먹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반 개 아니라 하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며칠 동안 안 먹게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꾸준하게 매일 양파 반 개 이상은 먹으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을 것으로 착각하는 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유제품, 뭐 우유 같은 거, 그리고 달걀, 그리고 육류 이런 것들은 프리바이오틱스가 거의 또는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양파 많이 드시고요. 프리바이오틱스 팍팍 보강해서 장 건강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매일 새로운 소식을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